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에 수천억 원대 펀드 환매를 중단했던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 자산운용. 이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불안전 판매 민원이 100여 건이 넘게 접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1위 운용업체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에 지난 주말까지 100여 건에 달하는 분쟁 조정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가 됐는데요. 주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은행들이 펀드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는 어떻게 참고해서 판매를 했느냐, 이 상품은 원금 손실이 절대 나지 않은 예금과 같은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라임 측은 코스닥 주가 급락 등으로 인해서 투자 자산을 팔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금 손실 규모가 40% 이상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니까 네. 이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동요가 큰 건데요. 이 금감원은 이 판매사에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한 이 사실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이제 특정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규모가 워낙 커서. 그리고 앞으로 난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또 정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20일부터 나흘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 겨울철 에너지 낭비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문을 닫고 난방을 하게 되면 약 92%의 난방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정부는 요청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최초에 위반할 경우는 경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서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과태료의 의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시 의결을 제시하면 되는데,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제도와 이제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 활동을 좀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을 열고 영업하면은 그 사람들 유인하는 효과가 큰데 문을 닫고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들이 잘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업의 자유권을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에너지 절약 쪽에 네. 맞출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여름철, 겨울철에는 에너지 수급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익과 이 사익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까 이게 사실은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소강 상태를 보여서 국제유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고 지금 좀 안정화되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휘발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이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는 장중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배럴당 65달러대까지 나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8주 연속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가정보 이 서비스 업체는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1주 전에 비해서 6원 40전 올랐습니다. 1,560원 10전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이 11월 셋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8주 연속 30원 넘게 올랐는데
이는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결정 때문입니다. 오펙은 이 떨어지는 국제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이제 감산 확대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다 이제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이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에 이제 반영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제 급등락을 했던 이 중동 분위기를 반영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그 차이를 금방 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유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게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게 언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곧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석유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주유소의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났을 경우 이제 상승분은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지만 그렇죠. 예. 하락분에 대해서는 미적미적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가 이제 이 재고 이 원가를 따지다 보니까 네. 요새 또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이제 내리진다 안 넣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자 불만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불만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보수 대통합이 판도를 바꿀 핵심 키워드로 지금 부상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도 함께 할지 아니면 정통 보수우파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당으로 남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홍문정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네, 오늘 그 보수통합을 추진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설 연휴 전까지는 어떤 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여기에 같이 합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합류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연설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화당이 거기 참여할 수가 없죠. 지금 그분들은 탄핵을 묻고 가자, 역사의 당을 넣고 가자, 그러고 있는데, 네. 이제 정통 보수파 사람들은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들은 묻고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순간, 보수 통합은 말도 꺼내기 전에 일단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움하는 그런 필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서 보수가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의견이 어떻게 조율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정말 이 보수의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대선에서 총선을 잘 건네고 또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그런 시각 그걸 저희가 고려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통합으로 가야 대통령께서 메시지도 내고 이 선거에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바깥에서 연구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공화당과 다른 보수 성향의 당을 구분짓는 가장 큰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다른 당들에서는 그냥 그거를 일단은 묻어버리고 묻고 가자.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러니까 우리공화당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시작 자체가. 네. 저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거 3대 원칙이니 뭐니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지어 사탄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탄파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자꾸 나름대로의 무슨 원칙 이런 걸 만들면 제가 생각하기엔 통합이 되질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통합 원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통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는 이제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4+1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선거를 이른바 좌편향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뭐 200석을 넘긴다 어떤다 지금 그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는 결국은 좌익은 진보, 좌익 뭐 이런 사람들은 서로 분리해서 네.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수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지도 못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처럼 결국은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보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얼기설기 얽어서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뭐 제가 그냥 불편하실 수 있어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우리 네. 공화당은 사실 국회의원분 지금 2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극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도 다른 정당에 비해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다른 보수당과하고 통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자 노선을 걷거나 하는 것이 다음 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살아남을 수 있냐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극우라는 표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네. 보수 우파의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를 표명한 정당이 20%, 18%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이 국면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통 보수 우파가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인을 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네.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합이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 비례한국당하고 공화당하고 놓고 찍으면 비례한국당보다는 공화당으로 표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에서 공천받는 것이 당선되는 거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해서 남아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공천에 불이익을 당하면 지금 지구당 위원장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사를 타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들 50% 이상 자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구당 위원장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번 자기 일생일대에서 중요한 선거에 그냥 나 공천 못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국면을 단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심층적으로 보면 결국은 굉장히 큰 팩터가 될 것이고 중요한 그리고 한국당이 오히려 지금 이 통합의 강을 잘못 참여하고 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네. 더 큰 무너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정 의원하고 두 분이 공동대표 맡으시면서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전제하는 대로 만약에 탄핵의 문제 때문에 다른 보수당하고 통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두 분은 그러면은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아직 그런까지 얘기 안 하셨네. 네. 아니 당 대표인데 무슨 당 대표가 무슨 공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당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저희 우리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대통령께서 만든 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새누리당으로.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면을 대통령께서 만든 이제 한국당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지금 받들고 있는 공화당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보수 우파가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서 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이 좌익 정권, 진보 정권 결국은 이길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셈법이 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연동형 선거제에 있어서는 꽃놀이패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당으로 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보다 얼마만큼 더 커지느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배출할 수 있냐, 이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이번 총선은요 문재인 정권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이 치른 황교안과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우파가 좀 더 시너지를 내고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 아무리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가장 의미 있는 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한국을 통합의 메시지로 아니면 그 통합의 그 파워로 에너지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둘 당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정당 지지도의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더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네. 대통령한테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은 대통령께서 주신 거고요. 네. 또 대통령한테 무슨 메시지 내는 걸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조금 메시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요. 네. 예. 지금 우리가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그릇을 만들면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적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정통 보수는 우리 공화당이니까 우리 공화당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보수 우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인데다가 그동안 적폐니 뭐니 해서 그 사분 오열돼 있고 또 힘이 이렇게 최대로 약화돼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힘을 합치고 또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통합을 실질적으로 4.15 총선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통합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결국 지분 싸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당이 무슨 장관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기업체 사장을 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 이거 자리 싸움이고요. 공천 지분권 싸움이고 자기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겠다고
또 뭐가 어떻게 됐다, 무슨 혁신이 안 됐다, 무슨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었다, 어쩌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분탕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앞날은 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지분권을 확보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 형태로 갈 거고요. 네. 지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분탕질하면서 무슨 뭐가 안 됐다 저거 안 됐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겁니다. 적당히 포장한 통합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 소득이 없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이 통합 관련해서라든지 앞으로 총선 관련해서? 이게 우리 공화당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는 대통령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지금 우리 이 국면에 관해서 이 전반적인 정치 국면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통령에게 뭐라고 아주 메시지를 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게 네. 이제 대통령이 지금 1021일째입니다. 지금 감옥에 계셔요. 대통령께서 저는 관계 여로에다가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세균 총리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을 부정 때는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지금 1000일, 1020일 가까이 됐고 또 역대 이런 적이 없지 않냐. 네.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온 정성을 저희가 다 쏟고 있다. 예. 쏟고 있고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평생을 정치하시던 분인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막 우리가 정치 메시지를 내면 혹시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이 무슨 정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자제는 하고 있으나 평생을 정치하던 분들이고 저희가 대통령을 결국은 평생을 모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요.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정 때는 집에 가셔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사면밖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면이 되려면 또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의 형식을 취해서 해줘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거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야 사면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대통령을 집행 정지로라도 일단은 집에 보내드려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아니라도 집행 정지라도 해서 좀 보내줘야 된다? 네네. 사실은 지금 겨울도 되셨고요. 아직 어깨 통증도 그러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 참 우울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고 정말 저희가 듣는 소식은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사면은 2월 달에 아마 이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2월 이후에나 사면이 가능하겠죠. 그거는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면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나중에 사면을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집에 가서 나머지 집행 절차를 집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사면이 어렵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면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집행 정지로라도 네. 하시게 해달라. 저희가 간곡히 엎드려서
그야말로 맞다가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면을 하든 뭐 집행정지를 하든 일단은 현 정권이나 현 상황을 인정을 해야지 또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주말에도 사실 우리공화당 지지자분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가신 것 같던데 홍 대표께서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럼요, 예. 그 집회 현장에서 그러면 지지자분들이 이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던가요? 그분들은 이른바 보수 우파의 원조로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우리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너그러울 수가 없죠. 아직도 마음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뭐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우리 공화당을 이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번 4.15 총선을 이겨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무조건 선거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네. 마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분노를 표출하고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만약에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네. 그 총선 결과가 저희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분들의 가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또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이 통합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꽃놀이패를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사실은 비례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의 뭐 우호 세력 내지는 뭐 비례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비례자유한국당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대로 작동된다면 저희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우선 뭐 선관위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네.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그것 자체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한국당 여론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비례한국당으로 네. 할 경우에 비례한국당을 찍겠느냐 50% 넘는 사람들이 안 찍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연동형 선거제라는 것이 뭐 저희가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선거제가 지금 통과돼가지고 지금 시행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네. 국민들은 다양한 목소리,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목소리, 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의미의 연동형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이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한국당 보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 그중에서 보수 우파의 정통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에게는 비례표를 몰아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정 우리공화당 공동대표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우리 화요일에 한 분만 판다 코너에 두 인기인 우리 이번 청취율 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신경 써주세요. 자, 그리고요. 배우 주진모 씨 등 10여 명의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지난번에 해킹당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금요일에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호 연예전문기자가 아주 생생하게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휴대폰 정보 해킹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연예인들의 휴대폰만 타겟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진하면 물론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나눈 문자, 메신저, 메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다 털릴 수 있다는 거죠.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와 한번 이 소식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그 배우 주진모 씨를 비롯해서 한 연예인 10명 정도가 해킹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지난 주말 내내 들려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해킹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실수로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서 있는 메일을 열거나, 메시지를 이제 실수로 여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커에게 해커가, 장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악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설치해서 실행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에는 사실 해커만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해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악성 코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이 아이디나 이런 비밀번호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해킹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쉬운 걸 쓴다든가, 네. 아니면 자신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해커에게는 또 다른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이디나 비번 관리가 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이 이런 거를 복잡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방어막이 좀 뚫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만약에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 네. 어떤 큰 기업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커들 입장에서는 해커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화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접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물론 해킹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사용자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은 해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쓰시다가, 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 설정의 어떤 화면에서요. 네.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 내에 보면 이제 데이터 자동 동기화나 클라우드 이런 용어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및 계정 메뉴 이런 가입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동 동기화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 그런 게 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클라우드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서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이번에 피해를 입은 휴대폰이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안전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그러니까 아이폰은 괜찮고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폰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의 차이인데요. 네. 안드로이드는 이제 개방형 OS, 우리가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OS라고 분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은 좀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네. 폐쇄형 OS인 아이폰은 아무래도 해커들이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가 많이 해킹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측,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뭐 LG든 이런 측에서도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보안을 강화해 주겠다. 이건 어떻게 해라. 이런 알려주는 그런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스마트폰에서도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안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편리성이 더 많거든요. 오히려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인 어떤 보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자들 보안대 의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스스로가 좀 보안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예. 그렇죠. 스마트폰 내에서 있는 데이터가 네. 바깥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보안적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좀 더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 어렵게 만드는 거 뭐 무슨 난수표를 이용한다 이런 것도 있던데 잘 들어도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절대 저장해두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신분증이나 뭐 또 신용카드 또는 비밀번호 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어떤 촬영 영상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접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외부 저장소에다가 딱 저장해 놓는 게 제일 낫겠군요. 클라우드 같은 데 놓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석철 큐버피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팬이 없으면 단순한 공놀이에 불과하다. 프로스포츠에 있어서 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인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는 해외와 비교해봤을 때 좀 승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팬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어린 팬과 놀이동산에 다녀오는 팬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화제가 된 정말 신선한 선수가 있습니다. 팬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면서 실천하는 진정한 프로의식을 가진 선수. 지금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만나보고 맞춰보세요. 누구. 자, 키움 히어로즈의 김규민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실 처음 뵀는데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이렇게 야구 선수가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니까 막 키도 크고 꽉 차는 느낌이 나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랬을 때 맞춰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입단한 지 9년 차 된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36번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되게 간단하네요. 우리 김규민 선수는 제가 보니까 1993년 1월에 태어났고 또 2012년에 넥센 히어로즈로 데뷔를 하셨죠. 네네. 예,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로 2019년 1월에 이제 하시게 된 거고, KBO 리그의 외야수 내야수이시고, 휘문고등학교 나오셨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프로 데뷔하신 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올해가 딱 9년 차가 됐어요. 9년 차. 그러면 진짜 프로 중에서도 베테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저보다 더 연차가 많으신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저는 중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요즘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야구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시즌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좀 약간 여유가 있는 시즌이죠? 네네. 이런 시간 내는 어떻게 뭘 하고 지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몸도 많이 만들고 제가 12월 달에는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중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지내고 1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요 타임을 이용해서 곧
자기 고향, 원주가 고향인가요? 그러니까? 네네네. 고향에 있는 학교도 찾아가 보고 또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이런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갑자기 저는 김규민 선수가 왜 화제가 됐나 봤더니 김규민 선수가 한 어린 팬하고 놀이동산에 다녀왔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너무 기뻤다라면서 글을 올린 게 세간에 화제가 돼서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그 꼬마 팬이 네. 이제 시즌이 끝날 때쯤에 저금통에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즌 끝나고 신발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 꼬마 팬이 우리 선수님 김규민 선수에게? 네네. 어머나.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네. 이제 비시즌에 놀이동산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녀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 꼬마 팬은 몇 살이던가요? 지금 8살일 거예요. 올해가 9살, 8살? 8살, 9살 된 팬이 자기가 저금통에 계속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을 털어가지고 운동화를 사줬어요. 김규민 선수에게. 네네. 그 지금도 신고 왔어요. 업무 좀 보여주시면, 거기 민망한데. 예, 세상에 너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데, 원래 알던 팬이었습니까? 네, 원래 제가 2군에 있을 때부터 자주 놀러 왔던 친구예요. 2군 시절부터, 그럼 이 꼬마 팬이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었겠네요. 우리 김규민 선수에게, 사실은. 그쵸, 제가 아무도 저를 몰라봐줄 때 저한테 먼저 다가와준 그런 친구였으니까요. 세상에, 저는 막 얘기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아이 어머니가 쓰신 글을 보면은 2군에서 배틀을 받고 고척돔에 시구도 해보고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2군에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였는데, 네. 이제 아이가 배트를 잘 가지고 놀길래 이거 줄까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규민 선수가 2군에서 연습하고 할 때 그 아이가 놀러 와서 김규민 선수의 배트를 이렇게 가지고서 네. 자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좋아서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아이가 또 고척돔 운동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야구장에서 네. 시구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또 김규민 선수 때문에 했단 말이군요. 저 때문인가요, 그게? 하게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인연이 이제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하고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장비 뭐 배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원래 김규민 선수 개인 거를 준 거예요? 아니면은 구단 거를 준 거예요? 그 제 개인 거를 준 건데. 네. 그게 솔직히 처음에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큰 금액인데 어떻게 그걸 줬냐 이런 말도 많았는데 맞아요. 적은 가격은 아니었는데 너무 아이가 잘 갖고 놀고 그냥 조카 같은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2군의 구단에서도 이제 시합을 하다가 방망이가 깨지면 이제 자기 전용 돈으로 사야죠. 쿠폰이 나오거든요. 2군에서도 이제 그걸 지원을 다 해줘요. 방망이 쿠폰을 다 지원해줘서. 그때 그 아이가 몇 살 때였나요, 그러면? 그때가 6살? 네, 5살, 6살. 5살, 6살 된 아이가 남자예요? 네, 남자아이요. 5살, 6살 된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막 배트를 만지면서 노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예뻐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를 좀 너 갖고 싶니? 가져라. 그랬다는 거죠? 네네. 쿠폰 몇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 주고 나면 나도 사실 이렇게 새로 얻어야 되는 건데, 그랬군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고척돔에서 어떻게 시구를 하게 됐나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구단한테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키움 히어로즈에서, 아니면 네, 맞아요. 넥센에서? 키움, 그때는 이제, 넥센. 그때 당시에는 넥센이었는데, 네. 네.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하죠. 되게 그 아이랑 저랑 좋은 추억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는 구단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고요. 네, 김규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이 아이에게만 팬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또 제주도에서 팬 한 명에 대해서 또 팬미팅을 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1대1 팬을 좀 잘 관리하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팬미팅이라기보다 네. 그냥 그때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팀 팬분께서 제주도 팬분이 SNS에 올린 거를 저한테 그때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그때 그 제주도 팬분이 이때 시즌이 끝났는데
넥센 히어로즈 선수 한 명만 봤으면 좋겠다. 아무나 한 명만 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른 팬분이. 근데 솔직히 저는 제주도 가는 거를 아무한테도 안 알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좀 깜짝 놀라 있는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팀의 오래된 히어로즈 팬이시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좀 오시기 힘든 상황이라 마침 제가 가는 김에 뵙고 오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제가 다녀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주도 갈 일이 있었는데 네네네. SNS에 넥슨 히어로즈 선수 한 분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팬의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을 딱 보고 나라도 괜찮겠느냐, 그러면 나도 당신한테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 팬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네네. 그 나라도 저라도 괜찮냐, 이거는 무슨 말이야? 그것도 저희 팀에 진짜 대단한 선수가 많잖아요. 누구가 많아요? 저는 김규민 선수밖에 모르는데. 저희 팀에 뭐 진짜 많아요. 박병호 선배도 있고, 네. 뭐 김하성 선수, 뭐 김하성, 이정우 선수, 뭐 최현태 선수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그 친구들, 선배들에 비해 경력 생활도 짧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닌 제가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도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올해요? 흔쾌히 당신 말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안 그러고? 네네. 저라도 오면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되게 감사했죠. 근데 갔더니 그 팬이 어떤 팬이던가요? 일단 몸이 조금 불편하신 내성마비를 가지신 팬이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주도에서 서울 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어서 우리 선수를 보고 싶어도 서울에 올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정말 한 분이라도 좀 나를 좀 만나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정말로 나라도 괜찮으면 가겠다라고 해서 가서 만나 뵀는데 그 상황이 이제 그때는 몸이 불편하다는 걸 그때 딱 보시고 알게 된 거고. 네네.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딱 그 가슴이 좀 막 뭉클하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든가요, 솔직히? 그냥 이거를 되게 사람들은 팬미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그러기보다는 진짜 잠깐 뵙고 사진 찍고 얘기 나누고 사인해드리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가지고, 네, 전 되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팬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되게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우리 김규민 선수는 한 분 한 분 그 팬 미팅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너무 내가 좀 크게 말하는 것 같다, 오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냥 정말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는 거다. 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지금 팬들을 대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팬하고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또 계속 같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런 팬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얘기가 알려주고 나면은 이제 큰일 났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이런 팬사랑이 알려지면서 우리 선수에게 인성갑이다. 네네. 갓규민이다. 막 천사다. 막 이런 찬사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야구로서 앞으로 좀 갓규민이다라고 불릴 수 있게 더 잘하려고. 그게 근데 제가 야구를 잘하는 게 더 최고의 팬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군요. 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인성갑이라는 말로 혹은 갓규민이란 말 듣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네, 뭐 인간성이 착하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근데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니까 나 실력으로 좀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다. 네,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최고의 팬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팬 서비스다. 네. 욕심이 많으시네. 양쪽 다 가지시려고.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프로 선수는 실력으로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 선수로서의 실력도 당연히 발휘해서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실력을 많이 사랑해주는 팬이 많아야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팬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도 조금 가지고 있었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그냥 이군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렇게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그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2군하고 1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박수 쳐주는 사람은 다 1군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제 2군 분들도, 2군에 있는 선수들도 팬분들이 많은데, 근데 1군에가 오히려 조금 더 많죠. 그렇죠. 편이죠. 1군은 네. 당연히 많겠지만, 그러니까 2군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노출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팬이 네. 많지는 않고. 네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나를 사랑해줬던 팬들이기 때문에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어렸을 때 혹시 뭐 본인도 팬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야구장에 관람하러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 왜요? 아니, 그렇게 막 어렸을 때 야구에 관심이 막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다른 운동도 그렇고 운동을 별로 제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아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럼 본인은 운동하는데 운동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 운동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운동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가서 보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상당히 냉정한 성격이군요. 이게 하는 게 재밌지 보는 거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팬들이 이렇게 나에게 뭔가 얘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어때요? 이 팬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글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팬 서비스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팬 서비스 의식이 좀 낮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야구든 축구든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는 팬하고의 교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고 또 구단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팬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좀 섭섭하지 않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이제 물론 프로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같은 운동하시는 선수들께서도 뭐 나는 팬이 너무 귀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우리 팬 때문에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팬 서비스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 우리 구단 선수들이 본인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 일단 저희 팀 자체는 네. 이제 저희 팀 주장인 뭐 상수형께서 팬 서비스의 중요성을 진짜 항상 강조하시고 그리고 뭐 지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비시즌에 선수들 모아서 자생 카페도 열고 하셔가지고 네. 후배인 저희가 선배님들 덕분에 이제 팬 서비스 같은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좀 강조가 배우고 있고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뭐 프로농구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린 팬이 하이파이브 해달라 이랬더니 막 무시하고 들어가서 선수들이 좀 너무하다 이러면서 조금 섭섭해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이거 참 난감하네. 난감해요? 근데 저는 네. 이거 좀 양쪽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요? 선수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어떠면 이해가 돼요? 예. 만약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이 만약에 자기 때문에 졌어요. 그럼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주의를 못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인 경우에는 이제 정말 졌어도. 그 선수들을 보러 이제 시간 내서 온 건데. 그렇죠. 그 하이파이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런 거여가지고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이제 흥분 상태고 조금 자기 자신의 자책감이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배려적이지 못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 또 선수를 바라보러 팬 입장에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처음 뵀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김기민 선수 지금까지 얘기 같이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꼭 YTN 라디오의 노영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은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고요. 그때까지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주세요.